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41번째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곧 일제강점기 마무리하고 현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장독립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 강의에서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출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신경 써서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멋지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제목은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무장독립전쟁. 당연히 일본에 맞서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러므로 독립군들의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소는 만주와 중국 본토, 이런 어떤 우리 국외 지역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서 이어가지고 바로 오늘 공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한중연합작전이 되겠어요. 바로 우리 한국군과 중국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작전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싸운 거죠? 우리 한중연합군이? 그렇죠. 일본군과 싸운 것이죠. 네, 장소는 만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이 한중연합작전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의 무장독립전쟁은 대체로 4등분을 하면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화살표를 또 얼른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면, 자, 무장독립전쟁은 1920년부터를 시작으로 잡으면 좋다 그랬었죠. 19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광복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1920년, 자, 요 1920년은 우리가 또 정리할 게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죠. 그게 뭐냐면 1920년은 한마디로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920년은 무엇에 대한 승리죠? 일본에 대한 승리인데 그 승리는 크게 두 개 있었어요. 바로 봉오동 전투와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이렇게 두 개의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모두 1920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훈춘 사건도 들어가죠. 그리고 청산리 전투 직후에는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1920년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봉오동과 청산리는 어느 지역이죠, 여러분? 간도 지역이죠. 간도. 오리지널 간도, 북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정도를 1920년으로 해가지고 1925년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1920년부터 1925년까지의 약 5년간, 이 약 5년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년간은 우리가 뭘 공부했었죠? 그렇죠. 바로 다름 아닌 시련을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큰 승리 이후에 우리 독립군에게 찾아온 시련. 그게 여러분 3개가 있었죠. 순서대로. 첫 번째 시련은 뭐였습니까? 바로 간도 참변. 간도 지역에서 일어난 간도 참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간도 참변을 겪고 이 북간도 지역에 참 많은 한 10개가 넘는 우리 독립군 부대가 간도 지역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하니까 간도를 떠나자라고 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떠나나요? 밀산부 한흥동으로 떠나죠. 한흥동으로.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뭘 만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다 얼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승리했는데요.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간도 참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도 참변. 그래서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 주민들 다 당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 독립군 부대는 이동을 한다. 바로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동을 하여 10개가 한참 넘는 우리 독립군 부대가 다 그 자리에 모여서 바로 거기에서 군단 하나를 형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군단의 이름이 뭐였죠?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군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의
각 부대의 사령관들이 사령관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소련으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소련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소련군한테 공격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련 땅 어디로 갔죠? 스보보드니, 자유시라고 하는 별명으로 더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스보보드니로 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자유시에서 이 소련군이 우리 독립군을 공격을 하는 바람에 독립군이 한 1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죠.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죠?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죠. 자유시 참변. 이쪽에도 적겠습니다. 실현 자유시 참변이 있었다. 자유시 참변.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다시 소련 땅에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스보보드니, 시베리아의 스보보드니에서 만주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이들은 북만주 지역에 어떤 그 정부 겸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신민부라고 하는 기지를 하나 창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1925년이 되겠고요. 1925년 상황이 되겠고, 서간도 지역, 압록강 위에 서간도 지역에서는 대한통일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독립군 기지 겸 정부가 있었는데, 이것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뭐랑 뭐가 되냐면 서간도에서 제일 남쪽에 참의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참의부와 신민부의 중간에 정의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의부. 그래서 제일 남쪽부터 봤을 때에는 참의부, 그리고 북쪽으로 정의부, 그리고 제일 위에 신민부. 이렇게 세 개의 정부 겸 군사 기지가 우리 독립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의부는 1923년, 그리고 정의부는 1924년. 자, 이렇게 연도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주 지역에 참의부부터 신민부까지 세 개의 독립운동 기지 겸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통치하는 자치기관인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져서 바로 이 세 개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바로 삼부라고 하잖아요. 삼부가 1925년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만주 지역에서 바로 이 삼부를 또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일본이 이 삼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만주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만주 군벌과 어떤 협정을 하나 맺잖아요. 알바 협정 맺는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 알바 협정을 우리 뭐라 그러죠?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스야 협정. 바로 일본의 당시 우리 조선총독부의 그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 미야마스하고 그리고 당시 만주 군벌 장쩌린하고 협정을 체결한 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 되겠어요. 일본군이 만주 지역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만주 지역에 중국군이, 즉 만주 군벌이 바로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미스야한테, 즉 일본군한테 넘기면 일본군은 바로 그에 대한 대가를 만주 군벌한테 지불하기로 하는 일종의 알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미스야 협정으로 삼부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삼부는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 삼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므로 세 개의 부가, 삼부가 통합을 하자. 통합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바로 이들한테 맞서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삼부 통합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삼부 통합운동.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삼부 통합운동으로 인해서 세 개의 정부 겸 군사 기지가 합쳐졌는데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둘이 되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자,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사회주의 계열의 정부 하나,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정부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정부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국민부라고 했었고요. 대체로 남만주 지역, 서간도, 남만주 지역에 바로 국민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북만주 지역, 북쪽은 우리 민족주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다 그 당시에 우리 독립군과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부의 기능을 했던 거고요. 국민부는 사회주의, 그리고 혁신의회는 민족주의의 정부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한중연합작전에 이제 출발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요 부분은 지우고요. 요 부분은 지우고, 요 부분은 지우고, 요 시간의 화살표의 내용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은 뭐였죠? 미스야 협정이었죠. 미스야 협정.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시련이 바로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25년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도 참변은 1920년, 자유시 참변은 1년 후 1921년, 그리고 미스야 협정은 1925년이었다라는 거예요. 1920, 1921, 1925.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독립군은 전멸하지 않고 이러한 시련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미스야 협정으로 삼부가 크게 타격을 입어서 타격을 입은 삼부가 통합운동.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로 세 번째 시기의 공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1934년에서 1935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났는데 방금 우리 공부했다시피 남만주 지역은 사회주의가 우세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정부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남만주 지역은 자, 어떤 정부가 지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국민부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부. 요거는 이거는 사회주의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북만주 지역은 조금 더 북쪽입니다. 네,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라고 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정부가 만들어졌죠. 요 말씀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집권 국민부 속에 들어가 있는 집권 정당 이름이 뭐였더라, 여러분? 조선혁명당이었고요. 조선혁명당이었고, 그리고 이 국민부의 조선혁명당의 산하에 바로 이들의 군대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혁신의회는 집권 정당 이름이 뭐냐면 한국독립당이었습니다.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집권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군대 이름 역시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군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요게 바로 1920년대 후반, 1920년대 거의 끝무렵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는데 미스야 협정이 결렬된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뭔가요?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 그래서 만주사변이 요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주사변이 생기면서 발생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931년은 만주사변이 되겠다.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미스야 협정은 만주 지역의 중국군과 그리고 일본군이 바로 맺은 협정이었는데, 그래서 일본군은 그때까지 만주 지역의 중국군한테 계속 물주로서 돈을 주는, 대가를 주는 그런 어떤 존재였는데, 바로 그 일본군이 만주로 쳐들어온 사건이 뭐죠? 그게 바로 만주사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물주였던 일본군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애니미가 되는 거죠. 적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장으로 쳐들어온 적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미스야 협정은 결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미스야 협정 결렬되어서 이제는 중국군이 쳐들어온 일본군과 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에 1932년이 되면
일본이 만주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국가 하나를 일본이 만주에다가 건국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32년이 되면은 아예 그냥 일본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국가, 이 괴뢰 정부를 하나 건국을 해서 1932년에는 아예 만주가 일본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다. 일본이 완전히 만주를 장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주국을 건국을 한 일본은 만주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만주 지역에 계속 자신들을 일본에게 계속 저항을 하는 어떠한 세력을 색출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작전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일본군에게 계속 저항하는 우리 한국군이나 또는 중국군을 완전히 없애려는 토벌 작전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토벌 작전은 뭐라 그러죠? 만주 대토벌 작전이라 그러잖아요. 1909년에 우리 남한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바로 그와 같은 만주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만주 대토벌 작전은 대체로 1932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만주 대토벌 작전에서 토벌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한국군들이죠. 그리고 역시 중국군, 일본군에게 저항하는 그 토벌의 대상 역시 중국군 역시 토벌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공동의 적에 바로 중국군과 우리 한국군은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한중연합작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군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군대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 중국군은 사회주의 한국군하고 연합을 하고, 그리고 민족주의 중국군은 민족주의 한국군하고 연합을 해서 같은 이데올로기끼리, 같은 사상끼리 끼리끼리 연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만주 지역은 사회주의 중국군이 누가 조선혁명군과 연합을 하냐면 중국의용군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군대가 연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의 연합이 남만주 지역에서 바로 만주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는 일본군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큰 승리가 두 개 있어요.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바로 이들의 연합군이 일본 토벌을 작전에 나선 일본군을 크게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북만주 지역, 이 간도, 오리지널 간도 지역, 그 위쪽에 이 북만주 지역은 바로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냐면 한국 독립군과 함께 중국 호로군, 이거는 민족주의 중국군이에요. 중국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역시 만주 토벌 작전을 전개하는 일본군에게 맞서서 여러 번 이기는, 여러 번 승리하는데요. 일단 큰 승리만 제가 3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쌍성보 전투,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 그리고 또 대전자령 전투 등등, 참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쪽은 남만주 지역, 그리고 이쪽은 북만주 지역, 조금 더 북쪽 북만주 지역인데, 남만주 지역은 사회주의끼리 한중연합작전 해서 영릉과 흥경성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북만주 지역은 민족주의끼리 한중연합작전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와 같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일본이 만주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투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에서 이들은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으나 만주 대토벌 작전이라고 일본이 이름을 붙인 이 큰 범위의 전쟁에서는 결국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거죠. 결국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사자를 내면서 우리는 이제 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선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군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만주를 버리고, 만주를 떠나서 중국 본토로, 넓은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지 않은 우리 한국군들은
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좀 더 끈질긴 어떤 게릴라전, 유격전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중연합작전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군들은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중국 본토로. 여기가 여러분 여기 대체로 만주 대토벌 작전이 34년, 35년경 이 무렵에 이제 일본군이 만주를 이제 완전히 이제 토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독립군은 어느 지역으로 중국 본토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일본군과 또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또 일으켜요. 1937년은 바로 중일전쟁이죠. 1937년 중일전쟁. 그래서 아예 일본군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 본토에 있었던 우리 한국군과 그리고 중국군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 본토로 쳐들어온 일본과 맞서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30년대 후반에서 일제강점기 끝날 때까지의 마지막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중연합작전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얼른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중일전쟁 하에서의 우리의 그 또 힘겨운 그런 어떤 투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독립군, 독립운동 단체가 중국 본토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민족혁명당은 참고만 해주세요. 연도는 일단 1935년. 아직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연합단체, 우리 독립군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연합단체가 1935년에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장소는 난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난징. 남경이죠, 남경. 난징.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은 당시 김원봉, 당시 독립운동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인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 뭐 어느 쪽을 막론하고 모두 다 합친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연합단체였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우리 좌익이라 그러고 민족주의는 우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난징에서 1935년에 만들어진 좌우합작의 좌익과 우익이 합쳐진 그런 어떤 연합단체였다. 독립운동 단체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족혁명당을 조금 더 보시면 민족혁명당은 연합을 했다면서요. 그 연합한 단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단체 요대로 여러분 다 외우시면 뭐 물론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단체들이 5개의 주요한 단체들이 연합이 되어서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되었다.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물론 중심이 되는 단체는 김원봉의 의열단이었습니다. 의열단. 바로 의거단체. 의거단체 우리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의열단이 복습을 한번 해보면 투쟁 노선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투쟁에서 이제 연합 투쟁으로 이제 군대가 되어야 있지라고 해가지고 의열단이 바로 중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난징에 가서 배운 대로 가르치기 위한 학교 하나 만들죠. 이 의열단이. 그 학교 이름 뭡니까?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우리 독립군 장교를 육성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민족혁명당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원봉과 이 최동호의 조선혁명당은 자 이렇게 2개의 단체는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그리고 김규식, 조소왕, 지청천의 대한독립당 다 독립당이네요. 독립당 이렇게 3개의 단체는 민족주의 계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족혁명당이
1935년 난징에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때 이미 민족혁명당에 대해서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과연 이 민족혁명당 안에 당시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모이는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안으로 들어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있는데 왜 또 따로 만드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에 합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민족혁명당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 선생님한테 높은 자리를 제의를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했지만은 김구 선생님, 당시 임정을 이끌고 있던 김구 선생님은 민족혁명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바로 이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바로 민족혁명당과 일종의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좌우합작의 연합단체와 1919년에 이미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가장 큰 대표단체로서 우리의 독립운동 단체로서 존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민족혁명당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민족혁명당 내부에서 변화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단체는 모두 민족주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단체는 사회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민족혁명당을 이끄는 그 중심 인물은 김원봉의 의열단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원봉과 의열단 세력의 독주에 결국 이 민족주의 계열의 세 개의 단체는 민족혁명당을 탈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족혁명당을 이탈을 해서 결국 이 이탈하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냐면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이탈한 세력들은 민족주의 계열의 세력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 세 개의 단체가 모두 한나라시의 임정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공무원 시험 한국사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길고 긴 복잡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를 준비하는 그 공시 응시생들은 이 부분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좀 덜어 있어요. 그냥 나오면 그냥 찍는다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세 개의 단체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은 민족혁명당에 들어가 있다가 탈퇴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물론 선후관계는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오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은 누구만 남냐면 사회주의 계열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단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명칭을 살짝 바꾼다라는 거예요. 살짝 바꾸면서 이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경쟁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더 하기 위해서 조선민족혁명당 이외에 당시 중국에 사회주의 단체가 또 여럿 있었어요. 그 여러 우리 한국인들의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를 규합을 해가지고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동맹단체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동맹단체가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단체를 중국 안에서 규합을 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 속에는 가장 대표적인 중심 단체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는 또 의열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원봉 선생님은 의열단의 단장이면서 조선민족혁명당의 당원이면서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면서 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맹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민족전선연맹 안에 조선민족혁명당, 그 안에 의열단 계속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이 네,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게 되죠. 네, 이게 1938년 일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적어볼까요? 1938년에 바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훈커우 의거, 그러니까 우리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의거가 1932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상하이를 떠나서 계속 중국 여기저기를 네,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을 한 다음부터는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바로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흥을 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40년에 바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네, 우리의 군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한국광복군이 바로 다름 아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네, 전신, 원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죠. 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는 계승했다라고 우리는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 정식 군대가 한국광복군이기 때문에 임정을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가 되는 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나오겠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정말 무수하게 많은 독립군 부대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한능검에 잘 나오는 뭐 어느 시험이나 어느 한국사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잘 나오는 독립군 부대는 바로 다름 아닌 한국광복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1940년에 네, 충칭 정착 직후에 한국광복군은 창설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이 조선의용대가요. 본대하고 네, 총본부, 본대하고 분대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도 본점이 있죠. 어떤 무슨 은행 본점이 있고 그리고 각 지방마다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 조선의용대가 본대가 있고 그리고 분대가 또 따로 이제 별도로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조선의용대 총본부 이게 본점, 네, 본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북쪽에 있는 네, 지대. 네, 그러니까 이 본부에서 파견을 보낸 네, 군대가 또 북쪽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을 때 김원봉 선생님은 조선의용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본부 속에 있었던 이 김원봉 선생님이 바로 조선의용대 본대를 이끌고 1942년에 바로 네, 이분들이 네,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은 1942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속에서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네,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총본부가 이 안으로, 임정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남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자기들끼리 체제 개편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부는 자기들끼리 단체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면서 군대 이름 역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서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1942년 이후에 우리 중국에서의 그 가장 우리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군대는 한국광복군 그리고 네, 대표적인 사회주의 군대는 조선의용군이라는 겁니다.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에서 바로 이들이 네, 치열하게 일본군과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국광복군. 자,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광복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서 1940년에 네,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직후에 창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네,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 네, 한중연합작전 할 적에요. 만주에서 네, 바로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한국 독립군을 이끄시던 이 지청천 장군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942년에
조선의용대 본대, 네, 그 본대를 이끌던 김원봉 선생님이 조선의용대 본대 총본부를 데리고 모두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임정에 합류하면서 이분들은 군인이면서 동시에 정치가니까요. 네, 조선의용대의 모든 대원들은 한국광복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은 이 이후에 더더욱 전력이 강화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은 당시 중일전쟁 하에서 영국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네, 활약을 하고 또 미국 전략정보처 OSS, 이 OSS가 현재 CIA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CIA인 미국과 네, 미국의 OSS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광복군이 네, 어떠한 그 작전을 추진을 하냐면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네, 미군 그 공군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광복군이 네, 서울 상공에 네, 낙하산을 메고 서울 상공에서 네, 서울로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네, 조선 총독부를 바로 장악하려는 그러한 작전이 바로 국내 진공 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으로부터 네,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멋진 작전. 이 작전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공수부대, 즉 낙하산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국광복군이. 그런데 1년 동안 이런 국내 진공작전 공수부대 훈련을 받는데요. D-Day가 언제였냐면요. 1945년 그 거사일, 네, 작전하는 그 작전 D-Day가 1945년 9월 1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언제 항복했죠?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D-Day를 날짜를 계속 이렇게 줄여가면서 계속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열심히 네, 공수부대 훈련을 받고 있는 이 한국광복군과 임정은 일본이 곧 망할 것 같은 그렇던 분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날짜를 조금 앞당깁니다. 8월 26일로. 네. 8월 26일로 날짜를 앞당기는데 일본이 그거를 못 기다리고 먼저 항복을 해버립니다. 네, 언제? 8월 15일에. 그래서 D-Day 9일 전에 얘들이 항복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놈들은 끝까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1년간의 네, 국내 진공 작전은 결국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을 했으면은 이거 네, 우리 한국 광복군의 엄청난 화력을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해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네,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군이 일본과 싸운 네, 무장 독립전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적어도 한 문제, 네, 두 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또 어딘가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그 문제들 가운데 지문으로 또 카메오로 출연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네, 정리하셔가지고 네,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